미국의 한 경제지가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그리고 6위 자리에 박힌 네 글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그 아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려 9위였습니다. 같은 명단을 받아 든 도쿄 경제산업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0년 전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비웃던 바로 그 나라가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극비 보고서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추월은 거품이라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건너간 베테랑 관료가 마주한 것은 일본이 가장 듣고 싶지 않던 진실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며칠 전 카스미가세키의 아침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청사 9층 통상정책국 회의실의 불이 채 켜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고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표 하나에 손가락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지가 발표한 그의 세계 강대국 순위였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인도, 5위 독일. 거기까지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6위 자리에 박힌 네 글자에서 제 눈이 멈췄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휠을 한 칸 더 내렸습니다. 7위 영국, 8위 프랑스, 그리고 9위. 거기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일본. 순간 회의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차가운 흰빛이 책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우리가 평생 내려다보던 나라가 우리보다 3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국과 프랑스를 발밑에 둔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순위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나카조노 사키, 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심의관입니다. 반도체와 산업기술, 그리고 자원에너지 정책을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에 25년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 산업의 명세서를 가장 가까이서 읽어온 사람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 제가 그날 아침 그 순위표 한 장 앞에서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가 책상에 몇 방울 튀었습니다. 그 갈색 얼룩을 휴지로 닦아내면서 저는 지난 몇 년간 제 책상을 스쳐간 보고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봄마다 조금씩 나빠지던 숫자들. 제가 애써 외면해온 숫자들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사무차관 후지타 겐조였습니다. 68, 우리 부처의 실세이자 이 청사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오며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제 책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같은 순위표였습니다. 그가 인쇄해 온종이의 가장자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게 움켜쥐고 온 것입니다. 나카조노 심의관. 이거 봤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차관님. 방금 봤습니다. 후지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어떤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꼴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장난질도 정도가 있지. 미국 잡지가 클릭 장사하느라 별순위를 다 만들어. 한국이 6위. 그 나라가? 그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창가로 걸어가 도쿄의 회색 하늘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등은 곧았지만 그 고듬 속에는 40년 전의 어떤 자부심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자는 아이였을 때 말이야. 그러니까 40년쯤 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비행기표 한 장 사겠다고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서던 나라였어. 적금을 2번 깨야 여권을 손에 쥐었지.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2번 하고서야 외화 한도를 받을 수 있었던 나라야. 그 시절 우리 일본의 1인당 소득은 그 나라의 5배였다. 5배.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위에 있다고? 그는 뒤돌아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봐도 미국이 만들어준 거품이야. 미국이 키워준 하청 농장이라고. 미국이 중국 견제하려고 잠깐 한국을 띄워준 거지. 농장 주인이 마음 바뀌면 그 농장은 하루아침에 갈아엎히는 거야. 한국이 지금 그걸 모르고 우쭐대는 거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려다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후지타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 없는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거품이라고 부르는 그 숫자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후지타는 손목시계를 보더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문턱에서 멈춰서서 어깨너머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후에 차관실로 와. 자네한테 시킬 일이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순위표를 손에 들고 유기 자리에 박힌 내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후지타가 40년 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사실 그 시절을 그보다 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0살을 간 넘긴 신입이었습니다. 통상산업성에 들어온 첫 해,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경제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해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린 경제 주간지였습니다. 표지에는 굵은 검은 글씨로 한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저는 그 표지를 코앞에서 봤습니다. 잉크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갓 인쇄된 한 권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의 감촉이 매끄러웠습니다. 선배들은 그 표지를 책상에 펼쳐놓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당연한 얘기를 뭘 표지까지 만들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건 한국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야. 헛된 희망 갖지 말라고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그 틈에서 어색하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의 일본은 정말로 그럴 자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의 기업 가운데 6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 뉴욕 한복판의 마천루를 통째로 사들였고 할리우드 영화사를 손에 넣었습니다. 신문마다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장밋빛 전망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여권에 영원히 빈칸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표지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시절 막 데스크를 맡았던 후지타 겐조였습니다. 그는 훗날 부처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 한 문장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그는 늘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오르면 그는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한국의 미래를 한 줄로 정리한 사람이야. 알아? 그 한 줄이 진리였어. 사람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역시 후지타상. 그 칭찬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됐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 문장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책상 위로 올라오는 보고서의 숫자들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전이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이 세계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휴대전화였습니다. 한때 거리마다 들고 다니던 우리 휴대전화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반도체 보고서의 상위 명단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름이 한 줄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낯선 이름들이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처음 그 이름들을 보고서에서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발음조차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국의 어느 작은 회사들이 운 좋게 비집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지타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우리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거지. 본질은 안 변해. 핵심 기술은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어. 저는 그 말을 25년 동안 믿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정말로 애썼습니다. 하지만 매년 봄, 새 통계가 제 책상에 올라올 때마다 그 믿음의 가장자리가 조금씩 부스러졌습니다. 그해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우리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한 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해 연속이었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 $3,000 가까이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40년 전 5배였던 그 격차가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군사 정보 기관이 매기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몇 해 연속 세계 5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그 아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후지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후지타 한 사람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통째로 흔들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저는 자료실 깊은 곳에 보관된 그 옛날 잡지를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후지타가 만든 그 표지.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 문장은 이제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던진 그 한 문장이 40년이 지나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6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제가 등골이 서늘해진 진짜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6이라는 숫자는 한국의 천장이 아니라 어쩌면 바닥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며칠 뒤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끔찍할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차관실로 호출됐습니다. 후지타의 방은 청사에서 가장 높은 층에 있었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발소리를 삼켰고 창밖으로는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가죽 냄새와 시가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불을 붙이지 않은 시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안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죽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후지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연락이 왔어. 관저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관저. 곧 총리 관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위표 때문에 위가 시끄러워. 야당은 정부 무능이라고 떠들고 언론은 일본 추락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아댄다. 주가까지 출렁였어. 그래서 말이야. 후지타는 시가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야겠어. 극비로. 제목은 이거야.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추월한 것처럼 보이게 됐는가. 그리고 그게 왜 거품인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품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시작하는 겁니까? 후지타는 픽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심의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 데이터는 결론을 꾸미는 화장품일 뿐이야. 자네는 화장만 잘해오면 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하면서 잠깐 띄워준 나라야. 트럼프가 관세 칼 한 번 휘두르면 끝이야. 40년 전에도 미국이 우리 반도체 목을 졸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네도 알잖아. 미일 반도체 협정. 동맹국이라고 봐줄 줄 알았지. 천만에. 미국은 자기 패권을 위협하면 동맹이고 뭐고 가차 없어. 후지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0년 전 그 협정에 당한 기억이 그의 안에서 아직도 골마있는 듯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걷는 거야. 우리가 걸어본 길이라 내가 잘 알아. 그 나라는 곧 우리처럼 무너진다. 자네는 그 논리를 데이터로 채워서 가져오기만 하면 돼. 알겠나.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카펫 깔린 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 달 주지. 한국에 직접 가서 보고 와. 현장 실태 조사라는 명목으로. 가서 그 거품의 실체를 확인하고 와. 공장이든 회사든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 화려한 껍데기 안에 빈 깡통이 들어있을 테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결론을 정해놓은 보고서만큼 부끄러운 게 없다는 것을 저는 25년 동안 배웠습니다. 공무원의 마지막 양심은 숫자를 거짓말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정말 거품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보고 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후지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사키 데려가. 젊은 친구가 발이 빠르니까. 그리고 사키 심의관.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히 한국에 가서 감상에 젖지 말게. 우리는 한때 세계 2위였던 나라야. 그깟 순위표 한 장에 흔들리는 건 우리답지 않아. 자네가 흔들리면 자네 자리도 흔들린다는 걸 명심하고. 마지막 한마디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사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8살, 입성한 지 3년 된 사무관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심의관님, 한국 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설레는데요. K-팝도 직접 보고 싶고 한강도 보고 싶고.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사사키, 우리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한 나라가 거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차관님이 원하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사키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6이잖아요. 거품이라기엔 좀 단단하지 않나요? 거품이 영국이랑 프랑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말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라기엔 너무 단단하다. 며칠 뒤, 저는 사사키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자료실 깊은 곳에서 40년 된 그 잡지 한 권을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지를 손끝으로 쓸자 마른 먼지가 손가락에 묻어났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잉크는 40년이 지나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잡지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 그것을 챙겼는지 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문장이 여전히 진리임을 한국 땅에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반대였는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한국 상공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항구에는 거대한 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윤곽선을 따라 수많은 공장의 불빛이 별처럼 박혀 있었고 그 불빛들은 밤이 깊었는데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40년 전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섰다던 그 가난한 나라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풍경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서 사사키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심의관님, 도쿄보다 불빛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는 후지타가 원하는 보고서를 영영 쓰지 못할지도 모른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저는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된 잡지 한 권과 아직 한 글자도 쓰지 못한 빈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보고서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아침, 저는 사사키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남부의 한 반도체 단지였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하기 전, 저는 그곳을 운 좋게 큰 공장 하나쯤으로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후지타가 말한 대로 화려한 껍데기 안에 빈 깡통을 확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그 단지가 모습을 드러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지평선 끝까지 거대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셔틀버스가 강물처럼 흘러다녔고 새벽인데도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사키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심의관님, 저게 다 한 회사 거라고요? 안내를 맡은 한국 측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통역 앱을 통해 그의 말이 제 귀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만 수만 명입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반도체를 만드는데 매달려 있는 셈이죠. 저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커다란 화면에 한 장의 그래프가 떴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 불리는 어떤 메모리의 세계 점유율이었습니다. 이름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이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를 빛처럼 빠르게 실어 나르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부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사실상 3곳뿐입니다. 그중 2곳이 한국 회사고요. 두 회사를 합치면 세계 시장의 90%입니다. 저는 그 90이라는 숫자를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일본 회사는 몇 %입니까?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엔지니어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일본 기업은 이 분야에는 없습니다. 0%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0%. 40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6개가 일본 회사였습니다. 그 6개의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모리 시장에서는 단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엔지니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인공지능 회사들, 검색 엔진을 돌리는 서버들,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로고가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메모리 없이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인공지능의 거의 전부가 한국에서 만든 이 메모리를 거쳐갑니다. 저는 그 지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후지타가 정해둔 보고서의 첫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베껴서 싸게 파는 하청에 불과하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하청이 어떻게 90%를 독점합니까? 베낀 기술이 어떻게 본가를 0으로 밀어냅니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후지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때? 빈 깡통이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차관님, 그게 아닙니다. 그 메모리, 한국이 세계의 90%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0%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후지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90%?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메모리는 그냥 부품이야. 값싼 부품. 진짜 돈은 그걸 설계하는 미국 회사가 다 가져가. 한국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찍어내는 하청 공장이라니까. 자네 벌써 한국한테 홀린 거 아니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에는 후지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국 회사의 한 임원을 며칠 뒤 저는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후지타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단지를 방문 중이던 미국의 한 대형 인공지능 회사 고위 임원이 일본 경제산업성 인사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자리를 청한 것입니다. 저는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의 입에서 후지타가 옳았다는 증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방이었습니다. 그 미국 임원은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메모리, 다른 나라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심의관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한 채에 작은 도시 하나가 쓰는 만큼의 전기를 먹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우리는 한국에서 받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 그 메모리 공급을 끊는다면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은 그날로 멈춥니다. 우리뿐이 아니에요. 미국의 거의 모든 인공지능 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지타는 한국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찍어내는 하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미국 회사의 임원은 자기들이 한국에 매달려 있다고 실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하청입니까? 그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인공지능 칩하면 미국 회사 그래픽 카드만 떠올리죠. 그런데 그 카드의 진짜 심장은 그 안에 박힌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는 한국이 만듭니다. 한국 회사들은 단순히 부품을 납품한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설계 기준 자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는 순간 우리가 멈추니까요. 저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 입안에서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후지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치고 그날 들은 말을 한차 한차 적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 그 한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후지타가 원하는 보고서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에 가까운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도체 한 분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또 한 번 무너지게 됩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한 방위산업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정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라면 미국과 유럽의 오래된 강국들을 한국이 따라잡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지타도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구려 카피야. 진짜 전쟁엔 못 써. 공장에 도착하자 거대한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강철 냄새와 기름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면서도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공장 한쪽에서 서양인 무리가 한국 측 관계자들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사사키가 통역 앱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심의관님, 저 사람들 폴란드에서 온 국방 관계자들이래요. 폴란드. 저는 그 이름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저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왔다는 제 소개를 듣고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한국 무기를 선택하셨습니까? 미국이나 독일 무기도 있었을 텐데요. 폴란드 관계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몇 해 전 우리 옆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당장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는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했고 독일 무기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줄지어 선 전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국이 내민 조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시 납품이 가능했고 가격이 합리적이었으며 성능은 검증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술까지 이전해주고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 직접 생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준다. 그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방위산업 체계를 통째로 옮겨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한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처음에 한국 무기를 의심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얼마나 쓸만하겠냐고요. 그런데 직접 받아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더 만들어 달라고 줄을 섭니다. 줄을 선다. 그 표현이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40년 전 한국은 비행기표 한 장을 사겠다고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나라가 한국 무기를 받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는 쪽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날 한국의 방산 수출 목표를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표가 250억 달러를 넘본다고 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의 한 해 수출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산업 전체가 10배 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오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쿠지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켜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폴란드가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을 골랐다고. 한국이 유럽에 공장을 지어주고 있다고. 그 모든 것이 후지타가 원하는 거품의 정반대라고. 저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방산 공장에서 본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대의 전투기를 보았고 그 전투기 앞에서 한 외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의 한마디가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방산 공장의 가장 안쪽 거대한 경납고 안에 그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은빛 동체가 천장의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기 손으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매끈한 곡선을 따라 시선을 옮기며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기를 보고 가슴이 뛰다니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격은 미국의 가장 비싼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대략 40% 수준이죠. 그러면서 성능은 최신 세대에 가깝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겠다는 나라가 많겠군요. 관계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줄을 서 있습니다. F-35를 사고 싶어도 가격이 부담돼서 못 사는 나라가 세계에 아주 많거든요. 동남아시아, 중동, 동유럽. 그런 나라들에게 KF-21은 드디어 손에 넣을 수 있는 첨단 전투기입니다. 그때 경납고 한쪽에서 젊은 외국인 청년 몇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비행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사키가 통역 앱을 켜더니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심의관님, 저 사람들 인도네시아에서 온 조종사들이래요. 여기서 훈련받고 있다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젊어 보이는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20몇 살쯤 되어 보였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한국까지 와서 훈련을 받습니까?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통역 앱을 통해 그의 말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투기를 한국과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행기를 가장 잘 아는 곳 한국에 와서 배웁니다. 제 꿈은 우리나라 하늘을
제 손으로 이 비행기를 몰며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경납고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40년 전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없는 돈을 환전했습니다. 한국은 무언가를 배우러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도네시아의 청년이 무언가를 배우러 한국에 오고 있었습니다. 배우러 오는 쪽과 가르치는 쪽, 그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나오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의 한 나라와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에 서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돌리느라 전기가 부족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그 전기를 도저히 채울 수 없어요. 결국 답은 원자력입니다. 그런데 원전을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지어본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됩니까? 미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일본도 한동안 그 라인을 끊었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고 이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일본도 끊었던 라인.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방산, 그리고 원전.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의 힘까지 더해져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도쿄에서도 매일 보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사사키에게 물었습니다. 사사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지금 세계에 한국 말고 또 있을까? 사사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문화는 강하지만 방산이 약하고요. 프랑스는 원전과 방산은 있어도 반도체가 없습니다. 대만은 반도체 하나뿐이고요. 네 개를 다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도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질문은 그날 밤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갑자기 강해진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날 밤 저는 호텔 방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갑자기 운 좋게 강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후지타의 말처럼 미국이 잠깐 띄워준 거품이라고요. 하지만 하루하루 직접 보고 나니 그 설명은 도무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게 아니라 세계가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효율의 시대였습니다. 어디서 만들든 상관없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한 나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고 강대국들이 충돌하고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안보의 시대였습니다. 얼마에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 반도체, 무기, 원전, 에너지.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믿을 수 있는 공급자가 새로운 권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가 공교롭게도 한국이었습니다. 40년 전 한국은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서던 그 시절에도 묵묵히 반도체 공장과 무기 생산, 라인과 원전 부지를 동시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 셋이 같은 여권의 다른 페이지가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일본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줄 서는 모습만 비웃었지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40년 된 그 잡지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가슴을 찌르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일본도 지금의 한국과 놀랍도록 비슷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세계 1위, 경제 규모 세계 2위, 21세기는 일본의 시대라는 전망이 넘쳐흘렀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의 마천루를 사들이고 영화사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여권에 영원히 빈칸이 생기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칼을 뽑았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강제로 제한해버린 협정.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봐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자기 패권을 위협하면 가차없이 짓밟는다는 사실을 그날 우리는 처음 배웠습니다. 거기에 거품 경제가 꺼지고 저출산이 겹치면서 우리 일본은 그 뒤로 오랜 세월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후지타가 한국을 두고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곧 우리처럼 무너진다. 미국이 관세 칼을 휘두르면 끝이야. 우리가 걸어본 길이라 내가 잘 알아. 그 말에는 사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도 관세를 매기겠다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협상 테이블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밤 거의 후지타의 결론에 도달할 뻔했습니다. 그래, 한국도 결국 우리 길을 밟겠지. 화려해 보여도 미국의 칼날 앞에서는 똑같이 무너지겠지.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며칠 전 그 미국 임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내일 그 메모리 공급을 끊는다면 우리 회사의 인공지능 사업은 그날로 멈춥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40년 전 일본과 지금 한국 사이에 단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점. 40년 전 일본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의존하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없이도 얼마든지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칼을 깊이 찔러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다릅니다. 미국이 자국 인공지능 산업을 돌리려면 한국 메모리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뜨리면 자기 인공지능 산업도 함께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권 첫 페이지에 찍힌 그 반도체 도장이 바로 미국의 칼날을 막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잠들지 않는 한국의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후지타가 원하는 보고서는 이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날이 밝으면 저는 도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보고서를 들고 후지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그가 원하는 거품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할 진실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그의 앞에 풀어놓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청사 지하의 기밀 브리핑실로 호출됐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이 등 뒤에서 묵직하게 닫혔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는 후지타가 앉아 있었고 그 양옆으로 부처의 간부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차갑게 내리쬐었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후지타가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심의관. 한 달 동안 한국을 샅샅이 봤겠지. 거품의 실체 가져왔나.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메모리의 세계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두 개의 막대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메모리, 한국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90%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은 0%입니다. 브리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후지타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건 값싼 부품이라고 했잖아. 진짜 돈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미국 회사의 고위 임원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내일 메모리 공급을 끊으면 미국 인공지능 산업은 그날로 멈춘다고.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차관님, 누가 누구의 하청입니까? 후지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반도체 하나로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지. 무기는, 한국 무기는 어떻든가. 싸구려 카피라고 내가 그랬지.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줄지어 선 전차들과 그 앞에 선 폴란드 관계자들의 사진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 무기를 골랐습니다. 한국은 그들 땅에 공장을 지어주고 기술을 통째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해 한국 방산 수출 목표가 250억 달러를 넘봅니다. 10여 년 전에 10배가 넘습니다. 유럽의 나라가 한국 무기를 받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선다는 말에 테이블 끝에 앉아 있던 한 젊은 간부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지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전은 한국이 원전을 할 줄이나 알아? 그것도 미국 기술 베낀 거 아니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원전을 수십 년간 끊지 않고 지어온 나라가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차관님. 우리 일본도 그 라인을 끊었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은 유럽에 수십조 원짜리 원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고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40년 전 그 잡지의 표지였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브리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차관님이 40년 전에 만드신 표지입니다. 반도체, 방산, 원전, 그리고 문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나라는 지금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문화는 있어도 방산이 약하고, 프랑스는 반도체가 없고, 대만은 반도체 하나뿐입니다. 한국은 네 페이지에 동시에 도장이 찍힌 여권을 들고 있습니다. 후지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미국이 관세 칼만 휘두르면 한국은 끝이야. 40년 전 우리처럼 미일 반도체 협정 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 바로 그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40년 전 미국은 우리를 두려워했지만 우리에게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깊이 찔러 넣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에 의존합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도 함께 멈춥니다. 미국이 그걸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40년 전 우리에게 없던 방패가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간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속보입니다. 방금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는 관세 면제 협상을 시작했다고. 우리한테는 그대로 관세를 매기면서 한국만. 브리핑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후지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벌겋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비웃어온 그 남자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40년 전 자기가 만든 그 표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후지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한 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졌네. 브리핑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40년 전 한국을 향해 던졌던 그 오만한 한 문장이 40년이 지나 그 문장을 만든 자기 입으로 정반대의 신음이 되어 흘러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쾌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서늘한 후련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후지타가 원했던 그 보고서의 빈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우리를 추월한 것처럼 보이게 됐는가? 그리고 그게 왜 거품인가?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제목을 한 글자씩 지웠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끝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제게 그 답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니다. 세계가 바뀌었고 바뀐 세계가 한국이 가진 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 한 줄을 쓰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문득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서서 비행기표 한 장을 사려고 적금을 깨던 한국 사람들. 우리는 그 모습을 비웃었습니다.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표지에 박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줄 선 모습을 비웃는 동안 그들은 묵묵히 반도체 공장과 무기 생산 라인과 원전 부지를 동시에 깔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그 시절에 그들은 미래의 여권에 찍을 도장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줄을 서는 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도장을 받으러 줄을 섭니다. 폴란드가,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미국이. 저는 가방에서 그 낡은 잡지를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표지의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40년 전에 잉크는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잡지를 조용히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은 한 시대의 오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국의 여권은 아직 완성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빈 페이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는 그림자도 분명히 있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40년 전 우리 일본도 정상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고 그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게는 우리에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 장이 흔들려도 버텨줄 나머지 3장의 페이지, 그리고 세계가 자기를 필요로 하게 만든 그 단단한 실력. 저는 마지막으로 40년 전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섰던 한 사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 받아든 여권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텅 빈 페이지를 들여다보던 그 사람. 그는 그날 그 빈 페이지에 무엇이 찍힐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금 그 사람의 자식 세대가 그 빈 페이지를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나라가 어느새 우리를 앞질러 저만치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웃는 동안의 말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거라고 단정하는 순간, 정작 멈춰서는 것은 그렇게 단정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로 비웃던 일본, 그 정부 관료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 동사무소 앞에 줄을 서면서도 묵묵히 깔아두었던 그 씨앗들이 지금은 세계가 줄을 서서 받아가는 여권의 도장이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빈 페이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